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6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토론 뉴스를 주로 좀 편집을 해 봤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2024년 첫 토론에서 난투극을 벌일 것으로 예상. 제임스 레인이 시마 메타 기자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6월 28일 금요일, 우리 날짜로 우리 이쪽에서는 오늘이지만은 이게 이제 그쪽이 좀 느리니까 하루 한 열 몇 시간 늦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로를 업신여기는 대결을 펼치며 초박빙 승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목요일 밤 시작될 예정이다. 오늘 일반 우리 국내 언론 공중파에서는 녹화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중계하는 듯한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청중이 없는 애틀란타의 CNN 스튜디오의 조용한 환경에서 이번에 치러진다 이런 얘기고, 비평가들은 81세의 바이든에게 가장 큰 도전은 그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역량과 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또 트럼프 비판자들은 트럼프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자신의 열렬한 정치적 기반 밖에서, 열렬한 정치적 기반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보수 돈 있는 부유층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기반 밖에서 미국인들을 배려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에 고용되지 않은, 각자의 캠프에 고용되지 않는 사람들도 눈앞에 닥친 장관에 대해서 불평하는 내용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세계의 다음 지도자에 대해 그렇게 낮은 기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비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장의 조명을 설치하는 그런 장면을 사진으로 게재를 했네요. 그래서 바이든 트럼프 존중 없는 난타전, 언론들은 실시간 팩트 체크, 이런 제목으로 민서연 기자가 조선미디어에서 오늘 오후 2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첫 TV 토론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난타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난타전에 대해서는 이 상호 멸칭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멸시하는 칭, 이거의 약자겠죠. 패배자, 루저, 호구, 소커, 이상은 바이든이 트럼프에 대해서 토론회 때 나온 얘기고, 그래도 트럼프는 디스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냉정을,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에서 새끼라는 말은 전혀 할 수가 없겠죠. 새끼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건 뭐 토론을 그만두자는 얘기니까, 새끼는 애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은 안 나와야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후반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어이없다는 듯이 웃어 보이기도 했는데, 여유와 명민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81세 고령에 따른 인지력 논란을 불식해야 되는데, 이 뒤에 말이 좀 잊어버려서 좀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제가. 그에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성의 입장이었던 4년 전에 비해서 다소 진지해진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요 신문에서 각자의 사진을 대비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당이라고 제가 표현해 봤어요. 바이든 팀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트럼프를 여러 전선에서 공격할 계획인데 트럼프가 생식권을 빼앗고 이거를 낙태금지 이거를 생식권을 빼앗았다고 그러네요. 정치적 폭력을 조장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고 이런 거를 좀 공격을 하고 억만장자 기부자들이 노인들과 중산층을 해치면서 초부자들과 기업들에게 주는 세금 혜택에 자금을 대려고 입찰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공격을 할 계획이라는 거고 야당 쪽에서 지금 트럼프 진영이죠. 제시카 밀런 패터슨 캘리포니아 공화당 대표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현직이란 게 현재 지금 여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국경위기, 만연한 인플레이션, 재앙적 외교정책, 미국 에너지와의 전쟁을 포함한 끔찍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바이든에 대한 장황한 불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입증하도록 그렇게 토론을 바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무소속의 케네디가의 무소속으로 이번에 출마했는데 트럼프하고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것을 CNN은 거절을 했다. 두 사람 토론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오픈 투 디베이트 이번 토론을 이렇게 그 토론 이름을 이렇게 붙인 모양입니다. 2020년 때 토론 때는 총 76번의 방해를 받았는데 발언 중에 이번에 두 번째 토론에서는 단 4번의 방해로 독설이 현저하게 감소됐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 트럼프는 빈 스튜디오 청중이 없는 데에서는 좀 편안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100만 달러의 질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내내 과제에 머물 수 있는 자제력이 있는지 아니면 냉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 도널드 토론의 공동저자인 칼이 말했다는 얘기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낌은 CNN 스튜디오에서 하는 건데 애틀란타에 있는 그러면 CNN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편이었던 거로 있는데 그 민주당 편에서 하는 그 토론회에 그 언론 민주당 편이 강한이겠죠. 편이 강한 CNN이 주최하는 그 대통령 토론회라면은 적진에서 싸우는 트럼프 아닌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그 토론 결과에 대해서 그 야후 뉴스 앤드루 로마노라고 국민통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져 있는데 6월 28일 금요일 오후 1시 26분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토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024년 1차 대격돌에서 얻은 3개의 테이크아웃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이번 논쟁 두 번째 논쟁이 1344일 만에 토론이 벌어진 거라고 그러네요. 바이든은 승리했지만 그동안에 그 이루어진 것은 트럼프는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국 국회의사당을 공격했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 갔다 했었고 물가 상승률은 9.1%까지 올라갔다가 3%를 조금 넘어섰다 그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가자를 침공했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바이든은 81세가 되었고 트럼프는 78세가 되었는데 트럼프는 4번 형사 기소되었고 1번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가지 테이크아웃이라는 게 뭔가 해보면은 이걸 것 같아요. 바이든은 자신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분부터 했다. 그리고 사실 대선 토론은 전혀 토론이 아니다. 그것들은 언론 조작의 순간에 더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목요일 밤 바이든의 임무는 고위험 고부상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형식은 트럼프의 거짓 주장을 따라잡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은 실시간으로 상대의 주장 사실 확인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이든은 트럼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능하게 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낙태에 관한 공개적인 교환이라고 그랬는데, 트럼프는 재선될 경우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간에 대한 예외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원하지 않는 임신, 강간에 의해서 임신은 낙태를 시켜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로데 웨이드라고 표현이 나왔는데, 이 개념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사전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를. 어쨌든 이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거냐,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힘들지만은 좀 낙태를 시키느냐,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개념 대립인 용어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일찍 토론을 추진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기억할 시간을 더 주고 남은 그의 성과를 있게 함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점수를 깎인 것들을 있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는데, 이 토론의 뉴스를 보면서 한국은 한 3년 남았는데 대선 토론도 우리나라에도 보통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난타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지? 라고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대선 주자들한테. 미국인들이 무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승, 그들의 임금이라는 제목으로 얀나 헤론 선임 컬럼니스트가 야후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질문을 받으면 미국인들은 식료품, 가스 또는 외식 가격 상승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활물가라고 지금 별도 지칭을 하죠. 소비자 가격이라고 안 그러고, 그들이 있는 경향이 있는 한 가지는 더 높은 급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통계는 시간당 소득은 2020년 2월 이후 22.28% 증가한 반면 인플레이션은 같은 기간 20.82%가 증가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개건학자 조슈아 고트바움은 그것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임금도 상승하고 또 디플레이션이 된다면은 또 마찬가지로 임금도 내려가지 않겠냐 하는 게 정상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에 특히 소비자 물가하고 그다음에 임금 인상률하고 팍 올랐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 문제로 인플레이션이 급증했지만 동시에 상당한 노동력도 중단이 됐었다. 일자리도 없어진 것도 있었는데 다른 일자리들이 대신 생겼다는 얘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국민들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월급이 오른 것은 나의 성과와 경력 진행이 기인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고용주익은 증가하겠지만 워킹 페이퍼 응답자 그녀라고 했는데 내 급여를 증가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이 노동 분배율 용어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 스루폿 분석에 저도 노동 분배율은 그냥 저는 인건비 나누기 스루폿 영업이익까지만 나머지 재무 활동에 의해 가지고 단기 순이익 나오는 과정은
노동자들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경영자들의 그 책임이지. 그러니까 그 인건비 나누기 영업이익까지만 해보면은 그걸 노동분배율로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고투바움은 나에게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이 훨씬 더 많이 따라잡았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더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사람들은 가격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임금에 대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으쌰으쌰 해가지고 임금 상승을 노동조합들이 강화되고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임금이 오르면 그들이 경제에 대해 덜 나쁘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자 가격이 쭉 그 상승해 왔는데 평균 시급은 계속 평균 시급은 올라왔다. 우리나라처럼 전국 그 균일한 그 획일적인 임금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시급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개념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우리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지 지방이나 도시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최저임금은 무조건 줘야 된다. 그것이 사회주의 사상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시급의 평균 시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 좀 있어야지 중소기업도 견디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비자 물가와 생활 물가를 식별해서 해결책을 접근한 한국은행이 더 똑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여가 올랐다고 해도 피부로 느끼는 생활 물가는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뉴스의 그 동영상은 앨런 그 재무장관하고 인터뷰를 하는 이 캐스터, 앵커, 그런 자막도 없고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뭐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것은 인용을 안 했는데, 유사하게 앨런 재무장관도 소비자 물가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생활 물가 얘기를 한국은행이 했는데, 한국은 재무장관은 소비자 물가만 얘기하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이 생활 물가를 미국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얘기를 하면서 정부 장관들의 이 심기를 건드려 버렸죠. 그래서 티격태격 하는 거 한 며칠 동안 아주 그냥 삼겹살 하나만 가지고 2, 3일 계속 뉴스를 진행했었습니다. 시진핑 개혁 시즌2 시작하나 중공 3중전에 4달 15일에서 18일 개최, 제목으로 신경진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6월 27일 오후 늦게 7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열리게 되는데 중앙정치국 회의라고 되어 있네요. 5년 주기의 당 전국 대표 사이에 모두 7차례 열리는 전체 회의 중 세 번째 회의를 일컫는 3중 전에는 중국의 중대한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해온 행사다. 그래서 이번 문건에는 2035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 건설을 위한 전략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시진핑식 개혁 시즌2의 로드맵을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는데, 2013년 가을에 소집한 18기 3중전회 때는 심화 개혁을 앞세웠었고,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경제체제를 개혁하겠다, 마치 시장 경제 활성화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한 이번에는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라. 그리고 이번에 또 얘기되는 것은 경제발전 우선시대 끝낼 것.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말을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전과 안보의 조율이라는 말을 들고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예상이 나온다 이게요. 그래서 독일의 메르카토르
하포르 중국 연구소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지난 수십 년간 중국과 세계 경제의 통합과 상호 의존성이 인정됐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위험 완화, 디리스킹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고 있죠. 가 모든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공고했다. 그리고 삼중전의 이후 중국식 현대화는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찰스 패튼 영국 지리전략위원회 수석 자문관은 지난 20일 삼중전회를 전망하며 5대 개혁 분야인 당국가, 시장, 민영기업 사이의 관계, 국유기업 개혁, 재정세제 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에서 지난 10년은 해결을 실패했다. 미루기 임시 방편으로 일관했다고 지적을 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10년 업적은 별 볼일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초강대국을 지탱하는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중공의 현 거버넌스의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지배구조 체제가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 그 언론 기관 이 뉴스를 보도한에서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경제에 공급을 하고 또 세계 경제는 원자재 기술 대내 투자, 중국 투자 뭐 이런 거에도 많이 그거를 해서 서로 그 순환 경제가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제 향후는 세계 경제를 왜 이렇게 작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경제의 내부 순환이 커지면서 수출하는 것은 고부가가치 제품 대외 투자 중국이 그걸 한다는 얘기고 원자재는 계속 들어가겠지만 저부가가치 제품이 중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느낄 때는 이건 아니다. 중국 경제 그림을 크게 그렸는데 내부 순환 경제도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자 합니다. 이건 잘못 그린 거, 난센스라고 봅니다. 아니면 같은 크기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식으로 좀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런 중국에 대해서 우리 그 국가정보원에서는 중국에서 카톡 썼다간 큰일, 한국 여행객 공안 불신 검문 주의하십시오. 정유미 기자가 GD넷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내달부터 불신 검문 권한 명문화 규정 시행, 중국 측과 언쟁 상가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서 카카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리고 국가안전부는 4월 26일 날 휴대폰, 노트북 등에 대한 전자기기에 대한 불신 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중국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내외국인 불문에 대해서 신체 물품검사, 시청각 자료, 전자데이터 증거조사 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이따위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슨 2차 대전 때 보면은 독일이 유대인 잡아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공포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그래서 국정원은 중국 내에서 중국 지도자, 소수민족 인권, 대만 문제 등 민감 주제 언급을 자제해 주시고 군사 항만 등 보안시설 촬영 금지를 해 주시고 중국 내 선교, 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해 주시고 시현장 방문 촬영 금지해 주시고 VPN 활용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등을 그럼 이게 뭔 자유국가야? 아니 이 자유국가가 아니고 언론 통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통제된다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국정원 관계자는 불신 검문을 당했을 경우 언쟁 상가하고 외교부 영사 콜센터 또는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체류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은 국정원에서 하는 얘기는 중국 가지 마세요. 이 얘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을 망친 미국형 경영과 구멍가게 주인들 4가지 부정적인 요소, 이 자기네들 기업을 구멍가게 주인들이라고 비하하는 표현 같습니다. 정치인도 거물 아니면 세계대라는 시대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오하라 히로시라고 아마 그 보수 언론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석간후지에서 뭐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비판을 한번 했었는데 이 부정적 요소 4개에 대해서는 한 6월 20일경인가 그때 보도가 나온 걸 자세히 제가 또 소개를 했는데 1번부터 4번째 미국식 경영이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마디로 일본식 경영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또 거의 정치에 대해서는 그 뚜렷한 증거 없는 흠찾기, 사생활 스캔들, 심지어 사소한 실수만 쫓는 풍조가 정치인 관료 관리 경영자의 스케일을 줄이고 있다. 뭐 우리나라도 그건 마찬가지죠. 뭐 아주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걸 공격으로 해서 특별급까지 만들어내고 뭐 이따위 짓들을 하는데 이게 본업의 정치가 소홀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얘기는 적절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하라 히로시라는 사람은 일본을 구할 구국의 영웅이 나타나겠느냐. 그래서 거물 정치인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뉴스는 이게 이제 6월 27일인데 6월 15일 날 거의 그 같은 내용을 현대 비즈니스에서 또그 소개를 했습니다. 석간후지에서 이걸 또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압축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이 원고를 송부한 것 같습니다. 보수적 일본 언론인은 일본식 경영을 부활시키자는 견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치까지 곁들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쪼잔한 놈들은 이제 국민들이 좀 안 뽑아야 되지 않겠냐. 보면은 거물 정치인이 될 그 싹이 보이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는데 글쎄였습니다. 그 오랜 자민당의 그 집권 그 풍토 속에서 어떤 거물 정치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도 특히 대통령감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면 엄청 뭐 진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냥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떤 그 후원 세력들이 좀 만들어주는 게 대통령 아니냐. 이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달러 균열 노리는 중로, 통화전쟁 가속, 김흥록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했는데 러시아, 북한, 베트남 무역 확대 추진, 중국도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성과가 있고 탈달러 못해도 제재 효과는 낮출 것이다 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저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 패권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브릭스 뭐 이런 데서도 뭐 했고 그다음에 일부는 그 저기 거래도 있었고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이게 일국 패권주의가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다극 체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같은 데를 그 자기네들 이 동조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로가 그렇게 이해가 돼요. 자기네들도 사실은 패권을 잡으면 일극 체제로 하고 싶을 거예요, 솔직히. 어쨌든 중국은 디지털 통화 페트로 위안화, 원유 거래 위안화 결제 분야에서 달러를 파고들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비달러 통화 비중은 20%까지 석유 거래에 지금 쓰고 있다. 그런데 싱크탱크는
싱크탱크 대서양 협의회라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주요 7개국에 대응해서 통합 동맹을 맺은 브릭스지만은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은 누가 그러는데 스스로 죽겠다고 자멸을 하는 것을 스스로 청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자본 패권을 미국이 놓지를 않으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만약에 그 미국의 패권주의 시대가 그 저무는 게 언젠지 모르지만 로마 제국이 1000년 갔나요? 미국은 이제 뭐 한 100년도 안 됐는데 한 더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돌아가는 거를 좀 뭐 읽고 싶기도 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런 또 뉴스가 나오네요.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 말라 들고 일어난 예비역들. 김도연, 박정훈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100여 단체 특검 반대 국회 앞 시위, 집회, 군의 작은 실수, 청문회 탄핵이라니 해병대 출신들인 모양입니다. 나이들도 좀 많이 드셨고 그 30도가 오르내리는 그 30도가 훨씬 넘는 이런 데에서 이렇게 그 집회들 나오셨는데 이게 또 누구 야당 쪽에서는 관변 단체 뭐 이렇게 또 얘기할지 모르죠. 옛날부터 많이 써온 얘기니까. 청정래는 해병대를 더 이상 능멸하지 말라. 해병대를 능멸하는 자가 곧 이적 행위자다 등도 외쳤다. 박모 씨는 청정래 박지원이 사기로 먹고 사는 해병대를 모두 망가뜨렸다. 이 사기로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기 기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다. 뭐 이따위로 질질 끌고 다니느냐? 이런 얘기고 우리를 모욕하는 야당도 참을 수 없지만 윤석열 정권도 잘한 것도 하나 없다. 보수가 해병대를 등진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 50대 예비역이 해병대만큼 국가를 사랑하는 집단도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좀 쓰레기 풍선 좀 지난 거지만은 이게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또 6월 26일 날 취급을 하긴 한 겁니다만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심하게 닮은 옷, 사람의 배설물과 기생충의 흔적이 담긴 흙 등이 포함됐다고 한국은 밝혔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은 그 오물을 확실히 잘 분석을 해서 북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증거가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아마 그렇게 되면은 쪽팔려가지고 이제는 안 보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종이만 잘라가지고 보내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오물을 넣고 또 보냈다 이게 수량은 작아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알다시피 그 오물에 대해서 확성기로 대응한 게 아니고 7년 만에 저기 그 연평도 이런 데서 포격 사격을 했다는 얘기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니 충격, 노후 파산을 초래하는 6가지 이유와 대책, 요코이 코지 All About라는 매체에서 노후 파산이 되는 뭐 6가지 이유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참 그 노후에 생기는 돈이 없고 연금만 가지고 살면은 참 힘들다기보다도 그걸 맞춰 살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그 중에서도 파산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노후 파산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3가지 한의가 있는 것 같아요. 3가지가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우선 수입 늘리기,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할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 다음에 2번째는 위험을 줄이는 것. 부모와 자녀와 함께 노후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낭비를 줄여나갑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고액 의료비나 고액 의료 서비스 등 의료나 간병에 관련되는 비용을 경감하는 제도를 요거는 공부해서 적극 활용하자.
우리나라는 그 건강보험에 의한 의료 수가가 그렇게 비싼 나라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일반 잔잔한 병실이라든가 뭐 근데 그 의외로 그 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그건 현실인데 어쨌든 이게 노인들이 대세라기보다는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 사회 문제는 계속 뭔가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하철 그 전동차 구간, 그 실내 구간에 그 경로석이 있는데 아마 그 한 10년쯤 후면은 그 경로석하고 그 일반석하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다. 왜냐? 출퇴근 시간은 몰라도 일반 시간에는 노인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거 시간대로 그 교대로 바꾸든지 아니면 또 그 노인 전용 칸을 만들든지 뭔가 수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어정쩡합니다. 노인들이라도 65세 이상이라도 나이 차이가 2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척 보면 애는데 이거 뭐 그냥 앉아있기도 깝깝하고 더 노인네가 들어와가지고 고랑고랑 하는데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런 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고령 시대가 많아지면은 노인석에서도 그 한 2, 30년 차이 나는 사람들이 이거 앉아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좁으니까 사이드로 약간 빠졌습니다만 최태원 장녀 최은정 본부장 SK 경영전략회의 참석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이 장녀가 어디 있냐면은 SK 바이오 뭐 팜의 뭐 본부장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바이오팜. 근데 이게 뭐 미국에서 뭐 그 생물학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그 계열사에 들어가서 본부장을 했고 또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또 경력을 좀 미국에서 쌓였던 모양입니다. 메인 앤드 컴퍼니 컨설턴트 등도 했었고 또 뭐 중간에 뭐 또 좀 나갔다가 뭐 석사내든가 뭐 이거 미국 유학파인데 노소영 씨도 미국 유학파죠. 근데 일부 자녀들은 또 중국에 유학을 보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SK 최태원 회장은 양동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동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양다리 걸치기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그룹이 양다리 걸치기로 자꾸 노골적으로 하면은 누구한테 찍힐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부부는 이혼해도 자식들에게 경영승계부터 하면서 대법원까지 그걸 뭐죠? 그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걸 뭐라고 법률용어 잊어버렸네. 어, 좀 이게 너무하다. 이런 거를 자꾸 보여주면서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일본의 황후가 영국 왕실의 마차를 타는 동안 마스크를 쓴 놀라운 이유. 잔인 헨이 피플지에서 했는데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냐 그랬더니 결론은 말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이런 것도 있네요. 다 흰색으로들 입고서 아주 럭셔리하게들 모자 이 귀족들 쓰는 그 모자 남자들은 요즘에 모자를 안 쓰죠. 음. 언제부터 모자 안 쓰게 된? 옛날에는 모자 쓰는 게 다 유행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도 안 쓰고 다 안 쓰니까 중절모를 쓰고 나가면 좀 이상해요. 중절모를 하나 저도 마련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찰스 이 국왕의 그 부부의 이렇게 좀 사진 서로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을 찍은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